사실 엄마도 그래. 이러다 영원히 마스크를 벗을 수 없을까봐. 좋아하는 사람들과 바이러스 걱정 없이 수다 떨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휴가철엔 어디 갈까 고민했던 행복한 시절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 무엇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엄마 일도 사라질까봐 밤에 잠이 안 와.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니?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려 하지 말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엄마는 일을 하고 너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이 공부가 됐건, 운동이 됐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건, 뭐든 하루하루 짜증내지 않고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야.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양친스라의 아들, 딸 낳고 한 집에 사는 가정의 모습이 표준이자 로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인 가구에 이어 2인 가구가 가장 많고 이혼율도 혼인신고 대비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 2쌍 중 1쌍이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의 형태만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더 행복하고 어떤 모양새가 더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일 겁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고3 사춘기 소녀와 스릴러 번역가인 40대 엄마가 고양이와 개를 키우며 한 집에 살면서 벌어지는 2인 가족의 유쾌한 동거 이야기인데요. 이 두 여자는 모녀지간이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말벗이면서도 또 가감없는 돌직구 발언으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한편 누구보다도 서로를 걱정해주고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프리랜서로 수입이 일정찮은 엄마가 고3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자인 박산호 씨는 프롤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무력한 존재이지만 사랑으로 연결되면서 힘이 센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들과 같이 있는 한 인생은 덜 가혹하며 그나마 견딜 만한 것이 된다. 때로는 깜짝 놀라는 일들도 만들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 살아가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으로 행복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책에는 완벽하지 않은 여자, 아직 자라고 있는 여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사랑하고 이렇게 세 개의 챕터 안에 엄마와 딸이, 프리랜서 번역가와 고3 사춘기 소녀가, 그리고 헤어진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들을 꾸밈없이 담백하고 따뜻하게 유머 있고 명랑하게 쓴 글 32편이 담겨 있는데요. 그럼 이 두 모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카레의 닭고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릴리의 겨울방학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다 못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로 언제쯤 아이들을 학교에 다시 보낼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어른들은 바짝바짝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릴리를 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들을 보나 아이들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문제는 꼼짝없이 집에 갇혀 삼시세끼를 비롯해 간식까지 만들어 바치고 아이들의 일상부터 학업까지 챙겨야 하는 엄마들의 고통이 하염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 마침 방에서 공부하다 물을 마시러 나온 릴리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왜 그래? 당황한 내가 더듬더듬 대답했다. 아, 계약이 연기됐대. 릴리는 무심한 얼굴로 말했다. 그랬구나. 난 계약 연기돼도 별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더없이 해맑은 얼굴로 오싹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도 그렇잖아. 안 그래? 순간 말문이 막힌 와중에 머리를 정신없이 굴려서 간신히 둘러댔다. 그렇지. 나도 아무 상관없지. 다만 이러다 여름방학이 없어지면 네가 학원 다니기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릴리는 급조한 나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어이쿠, 위험했다. 방학 전까지 하루에 한 끼만 챙겨주면 땡이었는데 이제 삼시세끼를 챙겨줘야 하는 내 마음을 네가 어찌할 리오. 릴리와 나는 가까운 것 같으면서 은근히 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것 같이 친하면서 한편으로는 쿨하게 서로 모르고 넘어가는 일도 많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같이 있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하나둘씩 발견하고 있다. 한 번은 오늘 또 무슨 반찬을 해야 하나 고심하다 하우스 카레와 닭고기를 사서 야심차게 카레를 만들어 식탁에 놓고 릴리의 표정을 살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릴리의 표정이 어두웠다. 하우스 카레도 좋아하고 닭고기도 좋아하니 천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떨떠름한 반응을 보니 고민한 시간 더하기 요리한 시간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힘이 빠졌다. 카레 닭고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느닷없이 왈칵 서러워졌다. 아니 왜? 너 카레 좋아하잖아. 닭고기는 없어서 못 먹고. 내가 닭고기는 좋아하지만 카레는 안 좋아해. 거기다 카레 들어간 닭고기는 정말 별로야. 뭐라고? 너 카레 좋아했잖아. 그건 내가 초딩 때였잖아. 나 이제 고3이야. 그렇게 따박따박 대꾸하고 식탁에서 일어난 릴리의 뒷모습을 보니 영화 벌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주인공인 은희가 좋다며 수줍게 따라다니던 1년 후배가 갑자기 그녀를 외면한다. 은희는 그 변심을 이해할 수 없어 섭섭한 마음에 후배를 불러내서 따진다. 후배는 이렇게 말한다.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은희와 나의 사정이 같진 않지만 은희의 기분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가 됐다. 그래, 릴리야. 그동안 내가 너의 기호에 좀 무심했던 것 같구나. 누가 더 많이 사랑하나, 누가 더 상대에게 관심이 많나라는 유치한 게임에서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KO패 당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관심이란 자식에게 자석처럼 끌리기 마련인 반면에 자식, 무엇보다 한창 크는 사춘기 자녀의 관심은 하루키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거나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에게 가기 십상이니까.
그 숭배의 대상은 주로 연예인이나 친구지 부모일 확률은 제로다. 이런 엄혹한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일이 있었다. 나는 과로하면 단박에 눈이 알레르기 발작을 일으킨다. 번역이란 몸이 아픈 것은 물론 몸의 일부인 눈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물섬에 나오는 미남 애꾸는 선장처럼 안대를 하고 타자를 칠 순 없으니까. 그날도 마감에 맞춰 정신없이 달리다 갑자기 왼쪽 눈이 심하게 쑤시고 가려웠다. 단골로 다니는 안과에서 안약 2개도 모자라 안연고까지 받아와 넣고 눈이 낫기를 기다리다 심심해서 보이스라는 스릴러 드라마를 정주행했다. 원래 스릴러 마니아인데다 드라마 속 연쇄살인마로 분한 배우가 딱 내 취향의 미남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착한 아이처럼 왼쪽 눈에 아이스팩을 대고 오른쪽 눈으로 하루에 67시간씩 봤다. 5분에 한 번꼴로 참혹한 비명이 온 집안에 울려 퍼지자 물 마시러 방에서 나온 김에 냉장고도 열어보던 릴리가 질색하며 말했다. 눈도 아픈데 꼭 그렇게 잔인한 드라마를 봐야 해? 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나는 눈에 든 아이스팩을 누르며 대답했다. 나 원래 이런 드라마 좋아하는데. 그리고 명색이 스릴러 번역가인데 이런 드라마는 필수지. 그러자 릴리가 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엄마가 스릴러 번역가였어? 난 몰랐어. 그 말에 노트북 속에 미남 살인마가 휘두르는 캐틀벨 같은 흉기에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니, 너는 엄마가 스릴러 소설을 번역해서 먹고 사는 것도 몰랐어? 그냥 영어책 번역하는 줄 알았지. 그게 스릴러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구나. 릴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뭔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서 잠시 멍해졌다.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따발총을 쏘는 것처럼 타자를 치거나 가끔은 글이 안 써진다고 머리카락도 얼마 안 남은 빈약한 머리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릴리는 그게 스릴러인지 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 컴퓨터 매뉴얼이든 요리책이든 스릴러 소설이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걸로 우리 둘이 먹고 살고 학원비와 용돈이 제대로 나오는 한 릴리에겐 생업의 장르는 신경 쓸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스릴러 전문 번역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릴리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이유는 또 있다. 스릴러라면 환장하는 나와 달리 릴리는 스릴러라면 질색한다. 정확히 말하면 잔인한 장면이나 비명을 끔찍해한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스릴러는 싫어하면서 공포영화는 개봉할 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본다. 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지만 쿨하다못해 무뚝뚝한 딸은 재밌잖아? 라며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취향을 설명하라는 것 자체가 촌스럽긴 하지. 그래도 내게 스릴러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10개 정도는 너끈히 말해줄 수 있는데 쌩 하고 가버리다니. 그렇다고 물어봐 달라며 붙잡기도 민망하다.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아달라고 애걸해도 엄마는 일을 하니 혼자 놀라고 했던 복수를 이제 와서 하냐? 있을 때 잘하란 말은 연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정녕 서로에게 쿨하디 쿨한 관계였구나.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것 같은 예감에 조금 섭섭했다. 그렇다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애걸하기도 치사하고 쿨한 인간처럼 굴기가 이래저래 쉽지 않다. 더 말하면 서러워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너는 네가 돼. 릴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학년 초마다 똑같은 고민을 해왔다. 고민이라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사소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준 설문지를 읽을 때마다 매번 난감했다. 가정 환경과 장래 희망을 묻는 설문지에 항상 따라오는 질문. 바로 부모가 바라는 아이의 직업은 뭐냐는 것이다. 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부모가 바라는 직업과 아이가 바라는 것이 다를 경우에 학교에서 나서서 중재라도 해주려는 건가? 이런 추측도 해봤지만 그럴 리가. 솔직하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면 그 빈칸에 재벌이라 쓰고 싶지만 그러면 선생님께 장난하느냐고 혼날 것 같아 아이가 원하는 일을 저도 원합니다 라고 매번 소심하고 진부한 멘트를 써서 보냈다. 릴리가 원하는 일은 뭘까? 릴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 다양한 변천사를 거쳤다. 처음에는 나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무섭게도 작가였다. 엄마가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쓸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서일까? 일찍부터 독서에 재미를 붙인 릴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다. 평소엔 쿨한 척하던 나는 본심을 속일 수 없어 일단 그 꿈에 제동을 걸었다. 작가는 좋지만 작가만 했다간 완전 굶어 죽어. 꼭 작가가 되고 싶다면 글은 글대로 쓰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가져. 이것은 책 동네에서 일하면서 만난 무수한 작가들을 통해 알게 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다. 그래도 구술을 매일매일 열심히 꿰어 원고를 넘기면 생활비가 나오는 번역과 달리 책은 쓰면 쓸수록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이유도 있다. 작가의 꿈을 반대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재능에 회의를 가지게 되며 그러다 보면 근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이 종종 온다. 이 글이 잘 쓴 글일까? 나는 잘 쓰고 있는 것일까? 누가 내 글을 읽어줄까? 세상에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일까? 이런 온갖 번민에 시달리며 유리멘탈로 변해가는 작가들을 많이 봤고 나도 글을 쓰면서 그렇지 않아도 한없이 아까운 머리숱이 한 움큼씩 빠지곤 했다.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았다. 평생을 프리랜서로 생활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온 나와 달리 릴리는 일정한 시간에 출근했다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단단한 생활을 하길 원했다. 퇴근하면 일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 가서 뒹굴뒹굴 푹 쉬기를 원했다.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방전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평생 나를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살 수 있는 프리랜서이자 작가라니 내 악몽이 재현될 것 같아 끔찍했다. 나의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힌 릴리는 아나운서를 해볼까 하는 말로 내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더니 그 다음엔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나는 또다시 그런 소설을 쓰기엔 넌 너무 어리고 아는 게 없잖아 라고 설득하며 좀 더 크고 공부도 더 많이 한 후에 쓰라고 단념시켰다. 그러다 된통 후회하는 일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모른 채 몇 년 후 담당 편집자와 홍대 카페에서 만나 앞으로 나올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놀라운 정보를 들었다. 전에 한 인터넷 서점에서
웹소설 편집자로 일했다는 그녀는 자신이 담당한 웹소설 작가들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10대 작가들은 대부분 맞춤법도 자주 틀리고 외계어 같은 비문도 무수히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편집자들이 정성스럽게 교정을 봐서 사이트에 올렸더니 곧바로 구독률이 수직 낙하했다고. 어쩔 수 없이 글을 그대로 올렸더니 천만다행으로 원래 구독률로 돌아왔다나.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회사에 와서 계약서를 쓴 어린 작가들이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몇천만 원이 넘는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릎 꿇고 릴리에게 사죄했다. 릴리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지해서 창창한 앞길을 막았구나. 돌이켜보니 네가 그때 썼다고 보여준 습작 소설들 나름 신선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웹소설 작가는 생각이 없단다. 그렇게 릴리는 여러 가지 꿈들을 상상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방황의 시절을 보내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다. 사춘기의 반항이 절정에 달한 중2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고 한 것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중2들이 무서워서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다지만 그때는 나도 빡쳐서 이성을 잃고 말았다. 내가 고작 널 알바생으로 키우려고 이 고생을 한 줄 알아?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어 없어? 릴리는 내 분노에 찬 절규를 듣다가 대꾸도 없이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 후 한동안 릴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 금기사항이었다. 그러다 나의 엄마, 그러니까 릴리의 외할머니가 고관절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다. 마침 방학이고 공부하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릴리가 낮에 간병을 맡았다. 다정하고 싹싹하게 간호하는 릴리는 병실 할머니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었다. 할머니가 퇴원하고 얼마 후 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할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 좋고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다나. 와, 드디어 나에게도 평생 알바로 놀고 먹는 딸이 아닌 의사 딸이 생기는 건가? 할렐루야. 물론 릴리의 학교 성적이 바닥을 깔아주는 수준이며 평소 릴리가 절망적으로 덜렁대는 데다 손을 대는 물건이나 기계는 죄다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는 기이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모른 척한 채 마냥 행복했다. 그 후로 릴리가 의대에 가겠다고 공부한 2년 동안 실수로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상상을 하며 가끔 식은땀을 흘렸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중간에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의대가 아닌 심리학과로 목표를 바꿨다. 애초에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으니 방향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 릴리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중에서도 기왕이면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런 릴리의 얼굴이 무척 편안해 보여 나는 무조건 응원하겠다고 했다. 내가 바라는 릴리의 꿈은 뭘까? 물론 아직도 릴리가 재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몰래 간직하고 있다. 다만 릴리도 재벌 엄마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테니 공평하게 나만의 비밀로 하고. 소설 붕대감기에서 릴리에 대한 내 마음과 100% 일치하는 말을 발견해서 반가운 마음에 옮겨본다. 사랑하는 딸, 너는 네가 되렴. 너는 분명히 아주 강하고 당당하고 용감한 사람이 될 거고 엄마는 온 힘을 다해 그걸 응원해 줄 거란다.
나 역시 릴리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릴리가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자신이 되기를. 다만 뭘 해도 좋으니 어지간하면 전업작가는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멘. 우리 각자 어디선가 안녕하길.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띠띠띠띠 소리가 난다. 릴리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남은 사람은 엄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나의 엄마다. 서울에 사시는 엄마는 늙어가는 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를 위해 종종 망원동 시장에 들러 과일을 사가지고 일산까지 오신다. 어느 날은 손녀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을 한 상자 사서 카트에 넣고 끌고 오셨다. 시장이 없는 일산은 뭐든 비싸다며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카트를 끌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 엄마. 어렸을 땐 몰랐는데 엄마가 되고 보니 내가 주는 걸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함을 깨달았다. 그날 엄마는 샤인머스켓을 하나 깨끗하게 씻어서 식탁에 놓고 나머지 두 송이는 온갖 반찬과 고기, 먹다 남은 음식들이 쌓여 엉망이 된 냉장고 속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넣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중얼중얼 말소리가 들렸다. 내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대꾸를 하려다 보니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대체 누굴까? 통화를 하고 나오는 엄마에게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누구겠니? 네 아빠지. 한다. 그 말을 듣자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물었다. 무슨 일이래? 그러자 엄마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자기 막내딸이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나가서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지 뭐냐? 아이고, 정말이지 주책 대마왕. 이혼한 전처에게 재혼해서 낳은 자식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을까? 이건 주책을 떠나서 인간적인 예의의 문제가 아닌가 싶지만 하루 이틀 당해본 게 아니라서 이젠 그러려니 한다. 아마 아빠는 통화시간 10분 중에서 9분 정도는 막내딸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나머지 1분 정도 양념을 치듯 나와 동생의 안부를 물었겠지. 엄마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매번 하는 다들 그럭저럭 지낸다는 대답을 했을 것이다. 세상엔 참 이상한 아빠들이 많지만 나의 아빠도 그중 톱10 정도에는 너끈히 들어갈 사람이다.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한 번을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가끔 전화해서 재혼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무슨 호텔에 가서 뭘 먹었다는 소리를 하곤 했다. 언젠가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나와 동생 학비를 대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 한 번만 학비를 대달라고 했더니 못 들은 척해서 그간 참았던 우라가 폭발해 다다다다 퍼붓고 연락을 끊었다. 그 후 몇 년간 연락이 끊겼다가 내가 결혼하면서 다시 연락하게 됐다. 뻔뻔하고 주책 없는 아빠.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철이 들었는지 해마다 나와 동생에게 농사지은 쌀과 감을 보내주신다. 물론 그때마다 전화해서 온갖 생색을 다 내지만 미워하면서도 크게 미워할 수 없고 화가 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연이다. 그런 아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의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엄마는 매정하게 끊어버리지 않고 이런저런 대답을 해준다. 한때 사랑해서 두 아이를 낳았지만 헤어져서 남이 된 사람. 그러나 두 아이를 낳았다는 인연 때문에 친구도 아니면서
철마다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지내는 두 사람을 보면 기분이 묘하다. 언젠가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뭘 그렇게 전화를 꼬박꼬박 받아줘? 아빠가 밉지도 않아? 뭐 이제는 밉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리고 저렇게라도 잘 지내야 너희들도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 아빠가 못 살면 그것도 골치 아파. 난 그게 고맙다. 그때는 엄마의 대답을 이해할 듯 말 듯 했는데 어느 날 릴리와 릴리 아빠를 생각해보니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릴리 아빠와 나 역시 좋아서 결혼했고 좋아서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헤어졌다. 그러나 헤어져도 아이가 있으니 영원한 남남이 되기가 이토록 힘들다. 아이가 아플 때, 졸업할 때, 생일 때 아이를 위해서 연락하게 되고 아이의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게 그가 기왕이면 잘 지내길 빈다. 그렇다고 너무 잘 지내면 약오르겠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 편할 정도는 잘 지내길 비는 마음. 어느 날 릴리도 오래전 내가 엄마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했다. 아빠가 밉지 않아? 이젠 뭐 딱히 밉지 않아. 아빠가 개과천선한 건 너도 알잖아. 노력하는 자세는 좋은 거지. 내 대답을 듣고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고향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나와 동생이 걱정돼 연락하는 주책바가지 아빠. 그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연락하며 쌀과 감을 보내주는 아빠가 인간적으로 용서되는 엄마. 미워서 헤어졌지만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는 건 고맙고 그래서 잘 지냈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릴리 아빠. 그리고 릴리와 알콩달콩 살아가며 릴리가 독립할 때를 위해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나. 우리는 이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안녕하게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가족이란 끈으로 이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상대가 잘 지냈으면 싶은 마음. 이렇게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 넓은 우주에서 그래도 서로가 잘 되기를 바란다. 미워하지는 않는다. 원망하지도 않는다. 이것도 관계의 한 방식이니까. 나의 외로움을 걱정하는 너. 사방이 깜깜한 밤. 이불 속에 퍼질러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릴리가 들어왔다. 릴리 방이 생긴 후 우리가 같이 잡은 건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릴리는 안방인 내 방에 마음대로 드나들지만 자기 방은 꼭꼭 닫아놓은 채 내가 오는 건 싫어한다. 릴리는 공부하다 지겨워지면 안방에 와서 이불 위에 근엄한 표정으로 누워있는 고양이 송이를 건드리며 종종 장난을 친다. 그날도 세상 귀찮은 표정으로 반발하는 송이와 놀던 릴리가 느닷없이 말했다. 나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까봐. 아니 왜? 박보검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게 언제인데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박보검처럼 그림 같은 사위를 데려와 준다면 씨암탉이 아니라 씨암탉 할머니라도 잡아서 대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독신 선언이냐. 내가 결혼하면 엄마가 혼자 있잖아. 순간 어이가 없어 말문을 잃었다가 대꾸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조금 더 크면 엄마가 너보다 더 많이 연애할 거야. 엄마 아직 안 죽었어.
그 말에 릴리는 킥킥거렸고 그걸로 이야기는 끝났다. 아니,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의 연애에 대한 릴리의 걱정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아주 어렸을 때는 결혼해서 엄마랑 남편이랑 셋이 한 집에 살겠다고 하기도 했다. 나는 일단 그래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가 릴리가 조금 더 철이 들었을 때 이렇게 설득했다. 넌 엄마랑 같이 사니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네 남편은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눈치 보이고 힘들어. 엄마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네가 결혼해서 가까이 살 순 있어도 같이 사는 건 좋지 않아.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모양이다. 그러다 급기야 결혼하지 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나 보다. 박보검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겠다던 릴리는 조금 더 크자 박보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결혼 상대인 슈가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지만 슈가와 결혼하기 위해 릴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다. 슈가는 매일, 매 순간 성장해서 발표하는 앨범마다 명작을 선보이는데 자기만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나? 고마워 슈가. 콘서트표 너무 비싸다고 욕한 나를 용서해줘. 릴리의 일방적인 결정이지만 결혼 상대도 정해졌고 대입에 합격하면 일본으로 가야 하니 이제 혼자 남을 내 걱정이 더 커지는지 얼마 전에는 뚱딴지같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일본 가면 남자친구 만들어서 이 집에서 같이 살아. 혼자 살면 외롭잖아. 그 말에 대경실색했다. 우선 나에겐 같이 살 남자친구 따위 없고 설사 생긴다 해도 왜 같이 산단 말인가. 당연히 릴리의 빈자리가 허전하겠지만 그렇다고 남자를 내 집에 들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거든. 하지만 걱정하는 딸을 위해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 사귈 거야. 너 일본 가면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칠 테니까. 릴리는 몇 년 전 내 대답을 들을 때와 달리 피식 웃고 말았다. 어쩐지 별로 믿음이 안 간다는 표정이다. 올해로 다시 혼자가 된 지 10년이 됐다. 처음 한동안은 먹고 살기 바빠 연애 따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물론 나 좋다고 은근슬쩍 손을 내미는 남자도 없었다. 아침 드라마를 보면 천하의 몹쓸 인간인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이혼한 여주인공에게 갑자기 결혼 전에도 만나지 못했던 멋진 남자들이 한 부대 몰려와 대시하던데.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에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혹시 몰라 주위에 물어봤는데 역시 그런 일은 못 봤단다.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 몰입하지 맙시다. 아무튼 혼자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혼자냐고 닥달하듯 물어보는 사람에게 허구한 날 집에 콕 틀어박혀 일만 하는데 대체 누굴 만나겠냐고 반문했다. 번역일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no. 일하면서 주로 만나는 상대들은 나와 같이 작업하는 편집자들인데 거의 여자인데다 그중 대부분이 3040 독신 여성들이다. 그렇게 팔팔하고 예쁘고 똑똑한 여성 편집자들도 남자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용 빼는 수로 남자를 만나겠나. 남친 만들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에는 릴리도 있었다. 전 남편과 막 헤어질 무렵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기였던 딸과 나. 우리 둘은
오롯이 행복했다. 그때는 우리 사이에 다른 이가 끼어드는 게 싫었고 내게는 보석 같은 자식인 릴리가 누군가에는 혹 같은 존재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달갑지 않았다. 그러던 릴리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나의 외로움을 신경 쓰다니. 동시에 내가 릴리에게 부담되는 존재인 건 아닐까 해서 조금 미안해지기도 했다.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살라는 릴리의 말에 딱 잘라 거절했더니 왜 싫으냐고 반문한 적이 있었다. 구차하게 설명하기 싫어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했다. 밥 차려주기 싫어. 너랑 나 두 사람 밥 챙기기도 쉽지 않아. 릴리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고작 이유가 밥이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말했다.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 거다. 남자들, 특히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밥에 집착하는 줄 아니? 정말이지 한국 남자와 밥에 얽힌 사연을 풀어내자면 책 한 권도 쓸 수 있다. 릴리는 나에게 요리 잘하고 착한 남자를 찾으라고 하지만 그런 남자는 유니콘이라니까. 아무튼 릴리는 그 후로 남자친구를 사귀라거나 자기가 떠난 후에 집에 데려와서 살 남자를 찾으라는 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다행이다. 지금도 난 충분히 편하고 행복하다. 정말 심심하고 외로우면 불러낼 동네 친구들도 있고 출판계 친구들도 일산에 널리고 널렸다. 서울에 나가면 만날 지인들도 있고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소원해진 중고등 동창들도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니 다시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딸에겐 차마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 원래 하려고 할수록 힘든 게 연애야. 너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너를 좋아하는 만남이란 기적 중에서도 정말 큰 기적 같거든. 그러니 기회가 오면 덥석 잡아. 사실 10년째 기다리고 있어. 자식이라고 꼭 부모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부모라 해서 자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식이 가끔 아빠에게 또는 엄마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누구의 말보다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주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가슴에 담아놓은 진심을 어렵게 꺼내 보여서 그런 걸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